살다 보면 사람 입에서 튀어나온 단 한마디 때문에 모든 일이 뒤집히는 순간이 있어요. 평소엔 멀쩡하고 점잖은 척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속마음을 내뱉어버리면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걸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겪었어요. 바로 그 한마디 때문에 제 인생도 휙 돌아갔고 그 사람 인생도 뒤로 나자빠졌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었는데 그 말 때문에 바로 인생의 쓴맛 풀코스를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하루에 갑자기 떨어진 폭탄 같은 한마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떻게 통쾌한 역전극의 시작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이 정도면 제작진 불러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실지도 몰라요. 저는 어린 시절 차이나타운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모두 한국인이지만 외할아버지가 화교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가까이서 듣고 또 쓰며 자랐어요. 집 밖으로만 나가면 가게마다 들리는 북소리, 중국어 간판, 향신료 냄새가 뒤섞인 그 분위기가 여전히 기억이 나요. 저는 동네에서 만두 가게 손녀라고 통했어요. 저희 집 만두 가게는 오래된 곳이었고 진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주말이면 가게 앞 계단을 따라 줄이 길게 늘어졌고 다른 지역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도 차이나타운에 만두 맛집 있다더라며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엄마가 반죽을 탁탁 내리치는 소리였고, 엄마는 어김없이 바쁜 목소리로 오늘도 손님 많을 테니 서둘러야지 라고 말하곤 하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이불 속에서 꾸물거리다 겨우 일어나 가게로 내려가곤 했죠. 어린 저는 키가 작아서 계산대 앞에 서면 얼굴이 겨우 보일 정도였는데 의자를 하나 더 놓고 올라가서 손님 계산을 도왔어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뭐랄까 제 구역이 따로 있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주말엔 포장 박스를 접어 쌓는 일을 맡곤 했죠. 그때는 그냥 집안일 도와드리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사람을 상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마다 하는 말투, 성격, 주문하는 방식이 다 달랐는데 그 차이를 금방 파악해서 대응했거든요. 저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말도 많은 편이라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을 엄청 즐겼던 것 같아요. 어린애가 그렇게 나서서 장사를 해대니 만두 잘 판다고 칭찬하며 일부러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분도 있었고, 요 꼬맹이가 아주 장사꾼이야 라며 웃던 사람들도 기억나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 타고나길 완전 파워 2였던 셈이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울고 있는 아이를 봤어요. 주변 어른들은 바쁜지 그냥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손을 붙잡고 여기저기 상인들에게 뛰어다니며 혹시 이 아이 부모님 못 보셨어요? 라고 죄다 물어보고 다닌 거죠. 어른들이 나서서 아이의 부모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아이 부모를 금방 찾게 됐어요. 그때 상인들이 저를 칭찬해줬고 그 일은 동네 신문에 용감한 어린이로 짧게 실렸어요. 당시엔 그냥 울고 있는 애 보니까 도와준 것뿐인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사람 좋아하고 오지랖 넓은 아이였던 것 같아 스스로 웃음이 나요. 시간이 지나 저는 여행사에 들어갔고 중국 단체 관광 전담 가이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게는 정말 딱 맞는 일이었어요. 만두 가게에서 화교 상인들과 지낸 경험, 중국어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배경, 사람 상대하는데 두려움 없는 성격까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중국 관광객을 상대하는 일과 척척 들어맞았던 거죠. 관광 일정 짜고 단체 인솔하고 이동하며 설명하고 문제 생기면 해결하는 일은 정신없었지만 그런 것들도 익숙해지니 재미있었어요. 사람들 만나며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에너지가 나고 바쁜 만큼 보람도 있었고요.
그렇게 몇 년을 일하며 나름 베테랑이 되어가던 와중 어느 시기에 여행업이 크게 흔들리면서 일이 확 줄어든 거예요. 저는 기본 월급이 적은 대신 가이드 건당 수당이 큰 편이라 그때 타격이 무척 컸어요. 그래서 그 무렵 중국어 학원에서 강사로 겸업을 했는데 이게 또 의외로 재미있었어요. 수강생들 발음 잡아주고 중국 문화 이야기 해주고 질문 받고 대답하는 시간이 무척 즐거웠죠. 그리고 그 시절 제 수업에서 유난히 에너지가 넘치고 질문을 많이 하던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시누이였습니다. 열정이 많던 시누이는 수업 후에도 절대 그냥 가지 않았어요. 교재를 들고 남아서 이 발음은 왜 이렇게 돼요? 중국에서 진짜를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 문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써요? 라며 끝도 없이 물어봤어요. 보통은 수업 끝나면 모두 바로 가는데 시누이는 꼭 남아서 한참을 더 물어보다 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귀찮지가 않았어요. 저는 질문이 많으면 더 신나는 타입이기도 하고 또 시누이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시누이는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마음이 잘 통했어요. 밝고 솔직하고 리액션도 좋고 따뜻한 성격이라 함께 있으면 기운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수업이 없는 날에도 둘이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취향도 비슷해서 공부하다 수다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는 서로 가족 얘기도 털어놓고 같이 여행까지 계획할 정도가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본인 오빠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언니랑 우리 오빠 성격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만나봐요.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에이, 난 소개팅은 영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러지 말고 한 번 만나봐요.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시누이는 여러 차례 본인 오빠를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고 그렇게 진지하게 여러 번 말하니 저도 결국 한번 만나보게 됐는데 그렇게 만나본 남편은 시누이랑은 다르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인상도 좋고 신뢰감도 느껴졌고 무엇보다 가족을 중요한 가치로 두는 사람이란 게 금방 느껴졌어요. 그 점이 저에겐 참 큰 가산점이 됐던 것 같아요. 무튼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 결혼 이야기도 나왔어요. 처음 만나본 시부모님은 시골 출신의 소박하고 수더분한 분들이었어요. 두 분은 작은 도매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계셨는데 처음부터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집살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우리 며느리 뭐 좋아하냐, 일 힘들면 쉬어라 같은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음식도 챙겨주시고 진짜 가족처럼 편하게 대해주셨죠. 듬직한 남편, 마음 맞는 시누이, 넉넉하고 따뜻한 시부모님까지. 그 시절 저는 결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제 인생 두 번째 챕터의 시작이었고 여기까지는 모든 게 순탄하고 편안하게 흘러가던 시기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시부모님 두 분은 오랫동안 자동차 부품과 공구 도매상을 해오셨어요. 꽤 오래된 거래처들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며 장사를 이어오신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한 업체와는 거의 10년이 넘도록 거래를 해왔는데 두 분 다 중국어를 전혀 못하시기도 하고 숫자 계산도 힘들고 하니 계약서 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 업체에서 보내오는 계약서나 송장은 그냥 그동안 잘해준 거래처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확인만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셨어요. 오랜 시간 큰 문제 없이 물건이 잘 들어왔던 것도 있고 사람 마음이란 게 한번 믿음이 생기면 의심 없이 맡기게 되잖아요. 두 분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들여오는 물건 가격이 은근히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요즘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니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대요.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오르는 폭이 너무 컸고 그게 매달 묘하게 불규칙하게 튄다는 점이었어요. 시부는 조금 불안했지만 중국어도 모르고 계약서를 직접 검토하기가 어려우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기려 하셨대요. 그리고 마침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가 와서 시부모님은 오랜 거래처라는 믿음 하나로 또 사인을 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게에 들러 평소처럼 가게에서 이것저것 도와드리다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보게 됐고 저는 무심코 그 종이를 펼쳐봤어요. 그냥 대충 훑어보려던 건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외서류나 중국어 문서 같은 건 오래 봐와서 그런지 문구 하나만 봐도 의도나 흐름이 확 느껴지거든요. 겉부분에는 마치 단가 할인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중국어로 된 뒷부분 조항들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알았어요. 이건 전형적인 겉으로는 할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기 위한 구조라는 걸요. 일단 단가표가 예전보다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배송 조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반품 조건 항목은 아예 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항목마다 가격 상승이 인정되는 기준이 교묘하게 바뀌어 있었는데 그 조항이 결제 기준이라는 문구로 감춰져 있었어요. 즉, 처음엔 적게 청구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가격 변동을 이유로 2배 가까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어요. 이건 계약서 형태를 한 사기였어요. 특히 중간쯤 정말 개미 눈곱만한 글씨로 쓰여 있던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핵심이었죠. 가격 변동 시 통지 없이 자동 승인, 이거 하나면 말 다 한 거였어요. 노골적으로 사기치겠다는 의도였죠. 저는 식탁 앞에 앉아있는 시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렸고 시부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지셨어요. 시모는 가슴을 붙잡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계약서 서명까지 하루도 안 남은 상황이었고 10년 넘게 믿고 거래해온 업체였기 때문에 배신감은 더 컸을 거예요. 오래된 신뢰 때문에 방심하고 있었고 알아채지 못했던 위험 조항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셨죠. 그때 중국 업체 담당자는 계속 서명을 재촉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배송 일정도 이미 잡아놨다며 보증금 송장까지 먼저 보내버렸는데 그 금액이 무려 수천만 원이었어요. 혹여라도 만약 자동 송금이라도 잘못 누르면 가게는 바로 자금난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 정도 금액이 빠져나가면 도매상 운영도 어렵고 재고 주문도 불가능하고 임대료 내기도 벅찰 만큼이었으니까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아무튼 그때부터는 진짜 시간이 금이었어요. 저는 바로 노트북을 꺼내서 중국 업체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초반에는 담당자가 익숙한 패턴대로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뒤 조항이 전과 다르게 바뀌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오래오래 했잖아요. 형식적인 문구예요. 형식적이면 왜 반품 조항이 빠졌죠? 그건 이번 배송은 특별 조건이라. 특별 조건이라면 왜 가격 변동 자동 승인 문구가 들어가 있죠? 그건 실제로 적용 안 돼요. 그냥 예전 양식이 들어간 거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담당자의 말투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 상대해온 경험이 오래돼서 그런지 상대가 당황하는 순간 말의 끝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대화를 듣고 계셨고 저는 그럴수록 더 확실하게 밀어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강하게 파고들기로 했어요. 중국 공급 업체들끼리 공유하는 온라인 수출입 공고 사이트를 뒤지고 예전에 알던 차이나타운 수입상에게 연락해서 동일 업체의 과거 계약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심지어 계약서 조항 중 일부가 특정 사기 계약 템플릿과 동일하다는 정보까지 찾아냈어요. 그 자료들을 스크린샷으로 잔뜩 모아서 담당자에게 보내니까 담당자의 태도가 확 바뀌었죠. 이 업체가 예전에 문제 일으킨 내역까지 찾았어요. 그건 오해면 어떤 부분이 오해인지 설명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모두 없던 일로 합시다. 기존 가격으로 다시 계약하죠. 황당하네요. 거래는 못하죠. 이미 신뢰가 다 깨진 상황에서 계약을 바라다니 양심이 없으시네요.
거의 게임 같았어요. 제가 증거 하나 던지면 담당자가 얼버무리고,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보내면 담당자가 말 돌리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담당자가 완전히 물러났어요. 기존 가격으로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저는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했고, 더 좋은 조건의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일까지 직접 나섰어요. 만약 그 사기 계약서에 시부모님이 그대로 사인을 했으면 가게는 한 방에 무너질 뻔했고, 시부모님은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 저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정말 눈물까지 글썽이실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 두 분은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이 계약서는 괜찮아 보여? 하며 작은 결정 하나까지도 제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완전히 은인처럼 생각하게 되셨지요. 우리 집안을 살린 며느리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시가족 위기를 겨우 넘긴 뒤에야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정말 마음 놓을 틈을 안 주더라고요. 시가일이 해결된 지 몇 주 지나지 않았을 때 이번엔 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보고 자란 그 만두 가게, 저희 집의 생계이자 자존심이던 그 가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곳은 차이나타운에서 수십 년 동안 명성을 지켜온 곳이었고, 주말이면 가게 앞 계단까지 줄이 늘어서던 풍경은 저한테 너무 익숙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단골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정도로 끈끈하게 유지되던 가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뜻밖의 상황에서 터졌어요. 저희 가게에서 몇 년간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둔 직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가르쳐준 만두소 비율, 반죽 숙성 시간, 재료 배합 같은 제일 중요한 비법을 통째로 베껴서 근처에 새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 직원이 배운 건 단 하나도 자기만의 비법은 없었어요. 다 저희 부모님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시행착오 거쳐서 만들어낸 방식이었는데, 그걸 그냥 가져다 복사하듯 옮긴 거죠. 그것만으로도 물론 배신감이 정말 컸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직원은 단순히 가게만 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 저희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직원은 그동안 우리 가게에서 배우고 익힌 전통 조리법이 사실은 자기 아이디어였다는 식으로 주장했어요. 심지어 내가 개발한 레시피를 저 사람들이 도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내세우며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잠시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이 사람이 진짜 뭔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떻게 이런 억지가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직원이 뭔가 법률 자문이라도 받아온 건지 조리 과정 일부를 찍어둔 사진과 메모를 억지로 조립해서 증거라고 제출했다는 거였어요. 그 사진이라는 것도 사실 그냥 직원으로 일할 때 메모하고 촬영해둔 것일 뿐인데, 그걸 마치 본인이 연구해서 정리한 문서처럼 꾸며놓은 거죠. 부모님은 억울함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소송 비용과 대응 절차 때문에 밤낮으로 불안해하셨어요. 게다가 요즘 법률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변호사 상담 몇 번만 해도 몇백이 금방 나가는데, 이게 정식 소송으로 들어가면 수천만 원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고 해서 부모님은 정말 잠을 못 이루는 상태였어요. 친정의 분위기는 하루하루 무거워졌어요. 부모님은 장사도 장사지만 소송 준비 때문에 점점 지쳐갔고, 일도 예전 같지 않게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엔 가게 매출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소송 관련 서류부터 법률 상담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가게보다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가 밖에서 보기에도 부모님 표정은 날마다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예전처럼 가게 일에 활기차게 뛰어드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시가 문제야 뭐 제가 중국어를 잘하니까 금방 해결됐지만, 법 관련 문제는 저도 일자무식이니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눈치가 빠르다 해도 법률이랑 소송은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다간 순식간에 당하는 구조였어요.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 나갔지만, 변호사 비용이며 준비할 서류며 증거 정리부터 동네 상인들의 참고 진술까지 받아야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부모님 건강도 걱정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는 계속 넓어지는데 제 시간은 자꾸 모자랐지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도 집안일을 걱정하며 이리저리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가도 집에만 오면 서류를 같이 들여다보려고 하면서 제 옆에 앉았죠. 이거 지난달 지출이랑 비교해보면 지금 벌써 꽤 나가는 거 아니야? 맞아. 변호사비만 해도 계속 쌓이고 있어서 고민이야. 일단 큰 항목부터 줄여보자. 그런데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 괜찮아. 내가 옆에서 같이 볼게. 모르는 건 내가 따로 찾아보고 정리해서 알려줄게. 딱히 법률 쪽을 아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여기 조항은 그냥 절차 설명이라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 근데 이쪽은 변호사랑 한 번 더 확인하자. 혹시나 하니까. 고마워. 나 혼자 봤으면 또 헷갈렸을 것 같아. 그렇게 함께 비용 계산을 하고 미래 지출 관련해서도 남편은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부모님께 어떤 말을 드려야 할지도 정리해주며 챙겨줬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친정 만두가게 소송 문제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학원 중국어 강사 일과 여행사 계약 업무를 동시에 해야 했어요. 낮에는 학원에서 강의하고 퇴근하자마자 여행사 계약 일정 잡고 고객 문의를 해결하고 주말이면 친정에 들러 소송 준비 도와야 했어요. 부모님은 서류 정리 같은 걸 정말 어려워하셔서 제가 하나하나 다 챙겨드려야 했거든요. 제 하루는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몸이 점점 힘든데 처음에는 그냥 조금 피곤하네 하고 넘겼어요. 제가 원래 체력도 괜찮고 예전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다음날 멀쩡하게 출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주, 몇 달 지속되니까 몸이 확실히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밤에 누우면 온몸이 천근만근인 느낌이 들고 가끔은 새벽에 깨서도 한참 숨을 고르고 나서야 다시 잠들 수 있었어요. 작은 문제에도 숨이 턱 막히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친 상태였어요. 어느 날은 학원 강의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이 확 왔어요. 그 순간 내가 진짜 많이 지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해오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원래 가이드 일은 너무 좋아했지만 여행업이 흔들리면서 저는 거의 서류 작업만 맡게 됐고 그건 정말 제 적성에 맞지 않았거든요. 매일 고객 일정 조정하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일이 저한테는 오히려 스트레스였죠. 퇴직 소식을 들은 남편은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생계는 어떻게 해? 당신 친정일도 위태로운데 당신까지 쉬면 부담이 커질 텐데. 알아. 근데 지금은 하나라도 내려놔야 할 것 같아. 나 요즘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네. 남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남편 말이 맞았지만 돈 걱정부터 하는 모습에 조금은 씁쓸하고 불편한 감정도 들었어요. 무튼 저는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 시기에 친정집이 오래 살던 주택 계약 만료로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 친정집은 그 집에서 10년 넘게 살았고 어릴 때 제가 오가던 기억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라 부모님도 쉽게 떠나지 못하던 곳이었는데 계약 만료가 되니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소송으로 돈이 여기저기 묶여버려 수중에 당장 융통 가능한 돈이 거의 없었다는 거였어요. 새로 전세를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세 자금이 있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부모님의 표정을 보자마자 이건 내가 도와야 할 상황이구나.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제 퇴직금 중 2천만 원을 친정 전세 자금에 보태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자 상황은 순식간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남편은 제가 말 꺼내기도 전에 이미지 그대로 폭발하듯 반응했어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거야? 당장 전세금이 부족하다는데 그러면 어떡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우리도 미래가 불확실한데 내가 회사 그만둘까 고민 중이라고 한 건 기억도 안 나? 기억하지. 그렇다고 부모님이 당장 길바닥에 앉게 둘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왜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쓰냐고.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반응이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표정은 날카로워지고 말투는 마치 제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저도 감정이 상해 맞섰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당장 전세금이 모자랐는데 한 달 안에 집 빼줘야 하는데. 그건 당신 친정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 친정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면 그게 무슨 가족이야?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그렇게 감정은 순식간에 폭발했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이 서로의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끔찍한 말을 내뱉었어요. 진짜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 정도였어요. 이래서 짱깨년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여간 짱깨들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릴 때부터 차이나타운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외할아버지가 화교라는 이유로 제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멸시를, 그것도 제 남편 입에서 들은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 뒤쪽이 뜨겁게 지끈거렸어요. 그런데 남편 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너도 네 돈 네 맘대로 썼으니까 나도 내 집에서 너 내쫓는 거야. 당장 나가. 남편은 내 집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몸으로 밀어내기까지 했어요. 현관 앞까지 몰아내듯 밀치는 순간 제 안에서 딱 무언가가 꺼져버렸어요. 두려움도 슬픔도 충격도 한 번에 지나가고 마지막에 남은 건 차갑게 가라앉은 결심 하나뿐이었어요. 그래. 그럼 나도 똑같이 해주지. 저는 비웃음을 지으며 바로 시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냉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을 받은 시부모님 두 분은 놀라 집으로 뛰어오셨고 밖에 쫓겨나 있는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죠.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희조가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니?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길래 며느리가 우리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하냐? 무슨 짓을 한 거야? 뭐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권리로 엄마 아빠를 나가라고 해요? 남편은 갑자기 사면초가 된 사람처럼 우왕좌왕했어요.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류 봉투만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남편은 손이 떨리는 듯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죠. 핏기가 싹 빠지고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 깨닫는 듯 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남편이 등기부등본을 들고 얼굴이 굳어버렸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사실 이 모든 흐름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사건들이 서로 맞물려 생긴 결과였거든요. 먼저 저희 친정 만두가게 소송 사건. 저희 친정 만두가게가 직원에게 소송을 당한 후 부모님은 처음엔 억울함과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셔서 밤에 잠도 못 이루는 정도의 불안 상태에 계셨죠.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아주 다르게 흘러갔어요. 저희가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낸 거예요. 이 직원이 훔쳐간 조리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살펴보니 촬영 시간과 장소 기록이 전부 저희 가게 아닌 게 밝혀졌어요. 그가 조작해 제출한 문서들도 원본 파일의 시간 기록이 남아 있어서 거짓말이 그대로 들통났고 우리 가게에서 수십 년간 만두를 먹어온 오래된 단골들의 진술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재판부는 전통조리법은 온전히 저희 가게의 것이라고 명확한 판단을 내렸어요. 게다가 직원이 베낀 방식으로 가게를 차린 행위 자체가 상표 침해이자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오히려 그 직원이 저희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 결론이 나온 거죠.
부모님은 그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합의금이 들어오고 나서야 진짜 사람 얼굴로 돌아오셨어요. 숨 돌릴 여유가 생겼고 그 소송 덕분에 오히려 우리 가게의 브랜드 가치가 더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프랜차이즈 문의까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남을 베끼려던 사람이 결국 저희 브랜드를 키워주는 결과를 만든 셈이었어요. 결국 그 직원이 차린 가게는 저희 가게 2호점으로 편입되었고 계약금 규모도 크고 조건도 좋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친정 쪽으로 들어오면서 저희 친정 재정은 한순간에 다시 튼튼해졌어요. 부모님은 몇 달 만에 얼굴빛이 확 달라졌고 가게 안 분위기도 전처럼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남편은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속마음을 제가 먼저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말이 저가래봐야 돈 빼곤 뭐 없는 집안인데 저 집 돈 다 날아갔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 나 진짜 장가 잘못 든 거 아니냐? 그 순간 저는 딱 알았어요. 남편이 걱정한 건 우리 집안이 아니라 우리 집 돈이었구나.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라 처가 돈이 날아간 상황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미래만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 걱정하던 것들도 결국 같은 맥락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저희의 소송이 잘 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마음이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제가 친정에 보태준 퇴직금 2천만 원 말이에요. 남편은 그걸 단순히 제가 감정적으로 친정을 위해 돈을 쓴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완전히 오해였어요. 진짜 이유는 남편이 상상도 못한 곳에 있었죠. 사실 친정 만두 가게는 소송이 끝나고 브랜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아예 만두 가게 브랜드와 중국 관광객 유치 사업을 결합한 작은 여행 식문화 연계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가족법인 안에서 식당, 시장, 관광 코스를 잇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사를 만들기 위해 퇴직한 거였죠. 그러니까 퇴직은 제 일을 시작하는 첫 단계였던 거고요. 중국 파트너들과는 이미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였어요.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였고 저는 퇴직 후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회사 설립 자금이 이미 대부분 계약금이나 예치금으로 묶여 있던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친정집 이사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거의 없었고 결국 제가 제 퇴직금 일부를 긴급하게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친정이 소송 때문에 무너지고 있고 저는 퇴직하고 무직이고 친정집은 돈이 없어 휘청대는 줄로만 알았지만 현실은 친정이 소송에서 승소해 오히려 브랜드 가치가 크게 올라갔고 저는 사업 시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퇴직한 상황. 회사 설립 자금으로 돈이 묶여 있어 당장 전세 자금이 모자랐던 것뿐이었던 거죠.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단 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비밀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한 말, 보여준 태도, 그리고 짱깨 운운하며 제 가족과 제 뿌리를 모욕하던 그 발언들까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남편이 모르고 있었던 건 하나 더 있었어요. 사실 1년 전쯤 신우이가 이혼을 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신우이 전 남편 쪽에서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하면서 이혼 과정이 지저분하게 꼬인 케이스였죠. 그 과정이 말 그대로 개판이었고 이혼 절차 자체가 부드럽게 끝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신우이 전 남편이 사업한다고 버렸다가 말아먹은 것들이 많았고 그 실패의 여파가 고스란히 신우이에게까지 튀어버린 케이스였어요. 신우이 전 남편은 본인 명의로도 빚이 있었고 신우이 명의로 된 대출까지 섞여 있었죠. 연애 초기에 전 남편을 믿고 보증 비슷하게 서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 계산에서도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됐고요. 신우이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 측은 시누이가 경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마음 약한 시누이는 그 말에 밀리고 무너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결국 조정 과정에서 양쪽 책임이 일부씩 인정되는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아주 애매한 문구가 들어간 조정조서가 만들어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이혼 재산 분할 양육비까지 모두 정리된 문서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황당한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향후 추가로 발견되거나 형성되는 재산에 대해선 각자의 기여도를 감안해 별도 협의한다.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이 문장은 말 그대로 나중에 시누이가 재산을 갖게 되면 전 남편이 얼마든지 다시 재산 분할 요구를 들고 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이 문구 그대로 두면 나중에 전 남편이 재산 조회놓고 또 소송 걸어올 수도 있어. 근데 이미 조정조서에 들어갔는데 어쩌냐고. 나 진짜 무서워 죽겠어. 이건 언제든 악용될 수 있어. 변호사랑 다시 상의해. 변호사 역시 같은 말을 했어요. 시누이가 나중에 자기 명의로 집을 사거나 자산을 만들면 상대방이 재산 조회와 추가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혼 후에도 시누이 전 남편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나 시누이 명의로 재산 조회가 들어왔고 통장 내역이며 보험, 적금까지 들여다보려는 기록이 남아 있었죠. 그때마다 시누이는 불안에 떨면서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 또 왔어. 또 재산 조회 들어갔어. 또? 이번엔 무슨 항목까지 본 거야? 통장, 보험, 적금까지 다 확인하려 했더라. 진짜 미치겠어.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이래? 이혼 조정도 끝났는데 아직도 붙잡고 늘어진다고? 진짜 집요하다 그놈. 그니까 혹시 내가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는 줄 아나 봐. 난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인가 싶어. 일단 진정해. 들어온 항목 정리해서 변호사랑 다시 연락해보자. 더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요즘은 문자만 놔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그런데 시누이는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두 분이 충격받을까봐 그리고 혼자 아이 키우기에도 벅찬 상태에서 부모님까지 걱정시킬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는 시부모님 앞에서는 늘 밝은 척했어요. 마치 이혼이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처럼요. 그 모든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시누이와 저 단둘뿐이었어요. 시누이가 저를 언니처럼 의지했고 저는 그 곁을 계속 지켜줬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부모님은 이혼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아이를 키우는 딸을 걱정해 시누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셨고 시누이는 대외적으로는 이혼 과정에서 집을 받은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달랐잖아요. 당장 시부모님과 같이 갈 집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집을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였어요. 시누이 명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남편 쪽에서 바로 포착하고 바로 재산 분할 요구가 들어오겠죠. 이미 재산 조회가 몇 번이나 들어간 상태였으니까요. 변호사 역시 큰 자산이 새로 생기면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나온 결론이 제 명의로 집을 등기한다는 것이었어요. 시누이는 마지막까지 미안해했어요. 언니, 이 부탁 너무 무거운 거 알아.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너 이혼 과정에서 얼마나 당했는지 내가 다 봤는데 알지? 언니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진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실제 자금은 시누이가 전부 준비했고 등기 명의만 제 이름으로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차용증과 확인서까지 깔끔하게 만들어도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도 이 모든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저를 향해 짱깨라는 말을 내뱉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밀쳐낸 순간 제 마음속에 눌러놓았던 모든 결심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더는 숨겨줄 이유도 감싸줄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가에 전화를 건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말 그대로 폭풍 같았죠. 저는 남편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해요. 서류에 찍힌 제 이름을 본 순간 남편 얼굴에서 피가 한순간에 쫙 빠져나갔어요.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사람 얼굴색이 사라지는 걸 눈앞에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손가락은 힘이 풀린 듯 종이를 놓칠 듯 흔들렸고 남편은 입을 몇 번이나 달싹거리기만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 아니 말을 할 자격조차 잃었다는 걸 본인이 깨달은 표정이랄까. 시모는 그런 남편을 숨도 못 쉬게 몰아붙였고 시부는 아들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지듯 던지며 소리쳤어요.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며느리가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들어? 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아버지 그게 입 다물어. 너 같은 못난 놈이 우리 집안에 있다는 게 창피하다. 두 분은 집이 제 명이라는 사실보다 제가 시가 식구들을 내쫓을 정도까지 몰렸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웬만해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만큼 남편이 터트린 말과 행동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상황이라는 걸 두 분은 곧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시부모님은 남편을 거의 끌어다시피 제 앞에 세워놓고 사과하라고 재촉했어요. 무릎 꿇어. 당장 희주한테 사과부터 해. 못난 놈. 남편은 우왕좌왕하며 바닥을 보다가 결국 털썩 주저앉듯 제 앞에 엎드렸어요. 여보, 저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알지? 내가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절대 평소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건 없다는 거 알지? 그리고 당신이 평소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정말 웃긴 변명이네. 난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걸 이미 봐버렸거든.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변명, 후회, 겁, 혼란이 뒤섞여 엉망진창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듯 중얼거리는 말투였고 얼굴은 완전히 구겨지고 울상으로 굳어 있었어요. 저한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고 그 이상의 굴욕까지 맛보는 순간이었죠. 그 와중에도 시부모님 두 분은 남편을 강하게 나무랐어요. 멸시 섞인 말을 내뱉은 것, 그 말을 배우자에게도 모자라 그 가족에게까지 향하게 했다는 점, 가족을 업신여기며 사람을 깔아뭉개는 태도까지. 두 분은 이런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천박한 일인지 단호하게 꾸짖으셨어요. 우린 평생 그런 말을 입에 담아본 적도 없다. 네가 어떻게 그런 역겨운 말을 써?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 희주가 어떤 아인데 이런 짓을 해. 시부모님은 결국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이놈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있었고요. 그 흐름을 한쪽에서 지켜보던 시누이와 저는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둘 다 동시에 씩 웃었어요. 말하자면 작전 성공이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남편은 그 의미를 알 리 없었지만요. 그날 밤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조용히 앉아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모호한 문구가 왜 위험한지, 전 남편이 여러 차례 재산 조회를 넣고 시누이를 괴롭혔던 사실, 그리고 새 집을 시누이 명의로 할 수 없었던 이유까지. 시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번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제야 제가 왜 명의를 맡았는지, 왜 이 모든 걸 숨기고 버텨왔는지 이해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갔어요. 시부모님에게 혼나고 사죄한 다음 날 바로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참지 못하고 호통을 치셨다고 해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어디서 그런 모욕을 줄 수가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나무라시면 다 받겠습니다.
얼마든 꾸중하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남편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울먹이며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다고 해요. 평소 남편을 좋게 보던 친정 식구들도 이번엔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남편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감히 우리 가족을 그런 식으로 모욕한 사람을, 그깟 돈 2천 때문에 저를 내쫓으려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남편이 내뱉은 말들은 단순한 다툼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뿌리 깊은 멸시, 그 본심이 드러난 거였고, 그건 시간이 지나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죠. 하지만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하기엔 시부모님 두 분이 보여준 진심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그날 저보다 더 울었죠. 언니, 오빠 새끼가 진짜 미친놈이지. 나도 알아.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우리 집에 언니한테 평생 죄를 졌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시누이는 남편 대신 미안하다며 거듭 사과했고, 시부모님 역시 제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며 용서해달라고 본인들 잘못이라며 한참을 우셨죠. 결국 저는 당장 용서는 없다. 하지만 조금은 지켜보자 하고 결심했어요. 남편이 정말 반성하는지, 다시는 내 친정이나 나를 모욕하지 않을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가족 회사 설립 준비에 들어갔어요. 친정 만두 가게, 브랜드, 중국 관광 코스, 식문화 체험, 시장 투어, 차이나타운 루트 설계, 중국 파트너들과의 계약까지 지금까지 준비만 해오던 퍼즐이 하나하나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시가와 친정이 협력할 부분도 생겼고, 시누이는 제 일을 돕겠다고 나섰죠. 저는 지금 가족 회사를 운영하는데 온전히 집중하며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가고 있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기는 하지만 적어도 제 삶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그동안 수없이 흔들렸던 마음이 요즘만큼 단단하게 자리를 잡은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저는 지금 제 자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구축해 나가는 중이에요. 회사가 아직 대단히 성공한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자리 잡아가는 흐름은 분명 보여요. 체험 프로그램 문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중국 파트너와의 협업도 점점 안정감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예약 하나만 들어와도 숨죽여 기뻐했는데 이제는 꾸준히 문의가 이어지는 덕분에 점점 시스템도 자리를 잡고 운영 방식도 자연스럽게 정교해지고 있어요. 관광 코스 구성부터 만두 공방 체험, 차이나타운 투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느라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설계한 프로그램에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한 보람이 없어요. 가족들 역시 모두 잘 지내고 있고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더 밝아졌어요. 친정은 소송 이후 오히려 브랜드 인지도가 급상승했어요. 지역 커뮤니티에 소개되고 뉴스에 조그맣게 실린 일도 있었고 덕분에 단골뿐 아니라 새로운 손님들도 늘었어요. 그동안 소송 때문에 지쳐 있었던 부모님 얼굴에도 서서히 옛날 같은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가게에 들어가면 예전처럼 따끈한 만두 냄새가 반겨주고 부모님 두 분은 요즘 들어 더 자주 웃으세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곤 해요. 시가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어쩌면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시부모님 두 분은 제가 집안과 회사를 오가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눈에 보여서인지 도와줄 건 없냐고 챙겨주시고 어떤 날은 집 앞까지 반찬을 놓고 가시기도 하죠. 시누이는 아예 저희 회사의 핵심 멤버가 됐어요. 여행 코스 디자인부터 SNS 홍보까지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감각이 좋은 편이라 그런지 결과물 하나하나가 정말 만족스러워요. 시누이는 영상 촬영을 나가면 누구보다 먼저 좋은 앵글을 찾아내고 시장에서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면 이걸로 만두 만들면 재밌겠다고 아이디어를 끝없이 쏟아내요. 둘이서 새 메뉴 개발 회의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 스케줄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끈끈해졌어요. 이제는 회의하면서도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말 하려는지 알 정도예요. 가족이면서 동료고 동료이면서 또 가족 같은 그런 관계죠. 그리고 남편은
지금 말 그대로 바짝 엎드려 지내는 중이에요. 말 한번 꺼낼 때도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하나를 제 눈치를 보며 움직이고 과거를 만회하려는 마음이 보일 정도예요. 제가 부탁하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도와주려 하고 회사 일에도 관심을 보이며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변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건 느껴져요. 예전 같으면 말투나 행동에서 쓰며 나오던 묘한 오만함 같은 것도 완전히 사라졌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으려 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직은 관찰 중이지만 적어도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알게 되겠죠. 이제 저는 제가 만들어가는 회사에 제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차이나타운을 어릴 때부터 누비며 배우고 자란 감각, 만두 반죽 소리에 눈을 뜨던 그 새벽들,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혔던 환경,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얻은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마음이 부서질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다시 제 길을 찾았어요. 가족 회사의 성장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정도지만 저는 지금 이 흐름이 너무 좋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흔들렸던 만큼 더 단단해졌고 뒤틀렸던 만큼 더 강해졌고 혼란을 지나오며 제 자리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지금의 저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다시 세우는 중이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참 소중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하루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은 평소에 가면 쓰고 살 수 있어도 위기 오고 감정 폭발하면 본색은 결국 튀어나온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 본색 하나가 관계 전체를 뒤흔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흔들릴 때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너무 뚜렷하게 보였던 시간이었어요. 상처는 컸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고 저는 결국 제 자리를 더 잘 잡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누가 어떤 얼굴로 다가오든 결국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늦게 밝혀진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빨리 드러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일 뿐이죠. 여러분도 절대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고 누구에게도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 그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